저희 여기 프랑스 백반은 엄밀히 말하면 작업실이고요. 작업실인데 이제 작업실이 너무 과분해서 이제 작업실 월세도 뺄 겸 시작한 게 이제 프랑스 백반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요리는 요거는 부이아베스라는 그러니까는 마르세유 지방에서 유명한 해산물 우리나라 매운탕 같은 네, 맵지는 않지만 네, 그런 요리고요. 요거는 블랑케트라는 이것도 해산물 요리인데 이 안에 밥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요리보다는 저희 프랑스 백반에 맞게끔 조금씩 변화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그래서 파스타보다는 밥을 많이 씁니다. 네. 네. 천천히 맛있게 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때 그 김재동 씨 방송인가? 나가지고 그것 좀 댓글에 달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은 나름 이제 저희한테 들어볼 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방송들이 성립하고 하는 것인데 댓글이 다 그밖에 없으면은 아니 갑자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하버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저는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그 뭐 학벌 때문에 받는 평가가 어느 정도 존재할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 제가 원하지 않던 좋은 위치를 가지고 시작했던 건 맞아요. 근데 최대한 그게 차지하는 지분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해본 게 제 지금까지의 선거나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구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의도라는 공간 안에서는 그 학벌이라는 게 플러스로 작동할 수 있지만은, 지역구에 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게 복합적인 판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순간 속에서 최대한 어려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정치하면은, 제가 정치하면 가장 힘들었던 게, 오히려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이 뭔지를 정의를 되게 못 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옛날에 산업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산업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자기들 중에서도 그래도 산업화를 하는데 주역들이었던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많이 인정해줬어요. 그게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을 같이 일했던 사람들 뭐해서 마지막엔 이명박까지 가는 그 라인을 인정해줘서 보수 세력에서는 그 사람들 지도자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586들을 그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의식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도자 위치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근데 2030 세대는 그게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신재희 위원장이나 저를 인정해줘야 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누가 우리의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냐에 대한 관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적인 어떤 집단 투표가 잘 안 나오거든요. 2030 세대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뭐로 엮어낼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청년 아젠다들을 많이 발굴했던 건데, 예전에 제가 이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되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은 너무 에리트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삶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또 누굴 영입했냐면은 제 친구죠. 손수조라고 있어요. 수조는 그때 그냥 취업준비생이었거든요. 그 전부터 친구셨어요, 원래? 그때 수조가 영입되면 저랑 친구가 바로 됐던 게, 제가 하는 교육봉사한테 수조가 찾아왔어요, 그때. 그래서 먼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수조가 딱 영입되니까 수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쟤는 취업준비생이고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데 왜 우리의 대표자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우리 2030 세대쯤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기준이 정립이 뭐 아까 말했듯이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처럼 실적으로 되는 상황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오히려 주관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되냐, 어떤 스토리나 어떤 이력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답을 못 해요. 제가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는 고졸 대통령 노무현도 겪어봤고 서울에 나온 대통령도 겪어봤고 대통령의 딸도 겪어봤고 다 겪어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따라서 시기적인 선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지도자에 대한 그 관점이 형성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선망과 시기심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운 가치인가 봤을 때는 저는 시기심이 될 수 있다 보고, 저는 그게 되게 세게 동작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게 내가 잘난 척을 조금이라도 했을 때, 이럴 때는 보면요. 사람들이 이준석을 시기하는 거군요.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해요, 당연히. 저는 어떨 때는 딱 봐도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봐도 자격지심 영역에 있다고 생각할 때 반응이 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시기심도 있기도 해요, 어떤 보면은. 어떨 때는 보면은 분노가 나올 때도 있기도 해요, 보면은. 그거 어떻게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다 보면 저도 제가 방송하다 보면 방송에서 은근히 랭킹이 매겨지는 영역이 뭐냐면은 출연료거든요, 보면은. 예, 제가 예능 방송 나고 이러다 보면은 누구는 출연료 얼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사람들 간에 알력이 생기기도 경쟁심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등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제가 거기 지니어스 나오셨을 때 누구보다 더 받으셨어요? 그건 원래 업계상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단 나았다 아니면 뭐 누구급이었다. 뭐 세 자리수에서도 그렇구나. 첫 자리가 1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지점이 돼요, 그 보면은. 그런 저는 정치에서 아까 제가 그게 하나의 그런 박근혜라는 사람에 있어가지고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이 주어진 플러스도 있을 것이고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부감도 있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저는 제가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거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거부하려고 하든지 변명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박근혜 키즈라고 하는 사람들은 디폴트로 보수를 싫어하는 분들이겠죠, 대부분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개별적으로 내가 박근혜 키즈가 아님을 해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댓글에 달릴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널 싫어하는 줄 아냐? 네가 말한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한 말 중에 뭐가 그렇게 기억에 남아 싫습니까? 그러면 또 다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하고 나서 댓글을 다는 거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신재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신재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적인 일이 형성했을 것이고 자기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유를 찾으려다 보니까 그냥 상처를 주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지. 저는 그게 진짜 사람의 가치 판단에 오히려 영향을 주진 않는다.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저한테 와가지고 박근혜 퀴즈 그러면 어쩌라고 뭐 이렇게 그냥 이게 되는 게 이게 무뎌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나를 전반적으로 싫어하는 거지 뭐 이런. 딱히 그것 때문에 학벌 때문은 아니고 그게 약간 개인적인 지문 어떤 정치인에게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거의 대부분의 뭐 한 60%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스카이 출신이라는 거.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카르텔이 되어서 뭐 사법연수원 몇 기 나왔냐, 무슨 대학 어디 나왔냐, 뭐 무슨 고등학교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만들어 오게 했었다는 것. 그래서 하버드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다른 출신 성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학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엘리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사회 상식처럼 돼버린 문화잖아요. 제도이고. 근데 거기에 다른 존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저는 국회에 알바생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바생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은 세대의 저는 대표가 아니라 서 있는 자리의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 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알바생을 대표하는 사람 알바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엄마를 대표하는 엄마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한국은 그게 너무 없이 다양성의 정치는 사라지고 획일화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 20대 국회가 평균 연령 55.5세로 최고령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출신의 소위 말해 엘리트 특권층들이 한국 정치를 계속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반감이 이준석 최고위원한테도 가는 것 같고요. 저는 청년 정치라는 걸 매몰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청년 정치가 진짜 원하는 지도상이 뭔지가 병립되지 않고 반대로 그러면 청년이 어떤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도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적어도 산업화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방향성이 일관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못 살고 있으면 당연히 잘 사는 방향으로 다 의견이 모아지겠죠. 아니면 독재에 신음하고 있으면 당연히 독재를 타도하는 쪽으로 쏠리겠죠. 독재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테이블에 나와 있는 청년 정책이라는 것들은 선호의 영역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나아지고 못해지고 이런 문제가 선호의 영역이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이기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취업 정책 전반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들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수당을 준다. 청년 수당 같은 걸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취업 후 세대의 그 반응과 취업 전 세대의 반응이 달라요. 뭐냐면 내가 취업하기 전까지 취업 지원을 받고 싶고 내가 취업한 이후에 내 세금으로 취업 지원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실제로 내 비용과 비용 구조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정치인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청년 이슈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보면은 따라가는 게 옳냐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뭐 유효한 사회를 읽는 방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저는 88만 원 세대가 있고 888만 원 세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층이 나뉘고 있는데 과연 청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로 사람을 묶을 수 있을 것인가, 집단을 묶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어렵죠. 야, 저는 예전에 제가 100분 토론에 처음 나갔더니만은 그 뒤에 방청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준석 씨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딱 그 선입견이 형성돼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정몽준 씨 같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한 80원이죠. 이렇게 답할 줄 기대했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려는 작전을 짰던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건 제가 그때 답변을 정확히 했죠. 예? 10kg까지 1,050원이고 5kg마다 100원 추가됩니다. 그랬더니만은 그거라도 알고 계시니 다행이네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젊은 세대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 그냥 기본적인 디폴트 반감이거든요, 보면은. 맞아, 정치 혐오 뭐 이렇게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그냥 농담으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치할 때는요 대한민국 대중의 한 80~90%는 제가 강남에 어디 돈 많은 집 아들이 유학 갔다 온 걸로 생각할 거예요.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지역구를 상계동으로 정하고 제 고향이 상계동에 얘기한 뒤부터 그 얘기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지역구 출마한 게 나쁜 선택이 아니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앞으로 정치를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한 방에 삭제해버린 게 2016년, 18년 선거였어요. 제 고향이 상계동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아까 말했듯이 신지혜 위원장도 분명히 지금 신지혜 위원장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어쨌든 그 지방선거 때부터니까 네.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오해들이나 이런 게 있죠. 오해는 아니면은 오해가 아니죠. 애초에 그냥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저도 금수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50만 원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고용되지도 않고 알바하지도 않고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시간을 많이 쓰자 이런 취지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한 달에 50만 원 버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얘기인 거 보니까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거를 이제 인터뷰한 걸 본 어떤 분들이 신재 위원장이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된다고? 불가능하다. 이거 부모님한테 집에 얹혀 살고 용돈 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신재 위는 금수저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저도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췌해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아니면은 맥락 없이 사람들 괴롭히는 거는 비일비재한데 그것보다 더 항상 보면은 큰 뭔가를 뚫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럴 때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멘탈을 부여잡으세요? 지역구 나가가지고 지지율표 한번 받아보면은 정확히 알아요. 네. 어떤 세대가 나를 싫어하고 어떤 세대가 나를 좋아하고 세분화표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받으세요? 그걸 조사하세요? 정기적으로? 본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관심 받는 선거에 나가면은 선거 때 여론조사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네, 그리고 네. 아니면 언론사에서 해주니까 그걸 보면은 대충 경향성이 나와요. 그런 게 상당히 좀 그 중간고사를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역구로. 근데 당선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지는 않으세요? 당연히 있죠. 근데 지역구로 당선이 몇 번 떨어지셨잖아요. 두 번. 네, 그럴 때 좀 절망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제가 제 스스로 자기 합리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선거는 제가 어쨌든 제 고향이 상계동이라는 것을 알린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좋은 판이었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는데 제가 스스로 합리화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저도 절망을 하겠죠, 보면은.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뭐 바른미래당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변혁신당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올 거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뭘 해도 내가 어쨌든 양당 후보다, 민주당 후보와 함께 그 관점에서 가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수석 최고위원 본인이 여성 혐오의 선봉자처럼 자리매김하셨는데 여성 혐오가 아니라 한남의 선봉장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